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백만장자가 부탁했다. 그리고 호라비 아빠가 재킷을 벗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자, 시작해볼까요? 웃음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요. 혹시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을 발가벗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는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말이다. 그가 쳐다보면 당신이 수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보인다. 모든 균열, 모든 상처, 당신이 방패로 삼았던 모든 거짓말까지. 박서연은 평생 난공불락이었다. 마천루의 차가운 여왕,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는 여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러다 그녀는 그를 만났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곳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박서연 회장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며 이제 멈춰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만에 직접 세운 서울 중심부의 40층짜리 유리 거인, 그녀의 회사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직원들은 오래전에 퇴근했다. 경비원들도 교대했고 간간히 차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검은색 SUV로 걸어가며 손에 든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알림이 깜박였다. 읽지 않은 메일 32개, 부재중 전화 15통, 부사장들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 3건.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훑어보고 이사회가 보낸 마지막 메일을 열었다. 내일 오전 9시 합병 관련 긴급회의.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반드시. 마치 그녀에게 선택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 안에서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바흐의 곡이었는데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을 켜니 집까지 40분. 계기판의 시계에 눈길이 갔다. 자정 20분 전 또 하루가 갔군 후 그녀는 생각하며 차를 출발시켰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고속도로는 곧게 뻗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메트로놈처럼 단조롭게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거의 자동 주행 모드로 운전했다. 손은 핸들 위에, 시선은 정면에, 생각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맴돌았다. 분기보고서, 내년도 전망, 합병 리스크, 예상 손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몇 초간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다시 무거움이,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듯한 느낌이, 잠시라도 눈을 감고 싶은 욕구가 밀려왔다. 10분만 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착해서 눕고 아침에 해결하자. 하지만 몸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1초, 2초.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핸들을 바로잡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열고 음악 소리를 키우고 손목을 꼬집었다. 잠들지 마, 잠들지 마, 잠들지 마.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 보존 본능마저 꺼지기 시작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서연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5분만 그녀는 생각했다. 그냥 5분만 쉬자. 그녀는 거의 즉시 잠들었다. 그리고 20분 후 알림 소리에 잠이 깼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비서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언론 발표문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서연은 한숨을 쉬고 시동을 걸어 다시 도로로 나섰다. 전방 300m쯤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속도를 줄여 신호등 앞에 멈췄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는 동안 음악이 흘러나왔고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차를 몰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오른쪽 옆 골목에서 트럭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튀어나왔다. 운전자가 빨간불을 못 받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던 것이다. 서연은 곁눈으로만 그 트럭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녀를 향해 똑바로 돌진하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충격.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에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차는 빙글 돌며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스팔트 위를 굴렀다.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에어백이 얼굴을 강타했다. 그리고 정적.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은 흐릿했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가슴이 너무 조여와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도, 팔도,
죽는구나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소리치고 누군가는 휴대폰에 대고 외쳤다. 구급차, 빨리요. 올림픽대로에서 사고 났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는 눈을 뜨고 있을 힘이 없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신 차려요. 지금 도와줄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며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이런 일을 100번은 해본 사람처럼. 서연은 잠시 눈을 떠 한 얼굴을 보았다. 짧은 머리에 피곤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한 경비원 복장의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어는 듣지 못하고 억양만 들을 수 있었다. 확신, 평온함, 누구세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치고 맥박을 확인한 뒤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몸을 돌렸다. 구급차는요? 5분은 걸린다고요? 너무 길어요. 이러다 의식을 잃을 겁니다. 안정을 시켜야 해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밑에 받치고 주머니에서 지혈대 같은 것을 꺼내 팔에 출혈을 막기 시작했다.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나타났을까? 왜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할까? 왜 주변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을까? 당신은 새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문득 말했다. 약속하죠. 그것이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이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하얀 벽, 링거, 조용한 모니터 소리. 머리는 깨질 듯했고 온몸은 믹서에 갈린 것처럼 아팠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갈비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신음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간호사가 다가왔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 계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하셨지만 괜찮을 겁니다. 무슨 일이었죠? 서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교차로에서 트럭이 회장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구조돼서 이리로 오셨고요. 피를 많이 흘리셨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제때 조치하셨어요.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빨간불, 트럭, 충격, 고통, 그리고 당신은 새벽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 누가 저를 구했죠? 그녀가 물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지나가던 경비원 한 분이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그분 아니었으면 병원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서연은 침묵했다. 경비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이후 3일간 그녀는 병실에서 지냈다. 의사들, 부사장들, 비서들이 찾아왔다. 모두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경비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직접 주치의에게 물었다. 사고 현장에서 저를 도와준 그 사람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치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구급차가 오자마자 떠났다고 하더군요. 근처 오피스 빌딩 중 한 곳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는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알아봐 주세요. 왜 그러시죠? 의사가 의아해했다.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이틀 후 비서가 정보를 찾아냈다. 김민준, 36세, 사고 현장 근처 비즈니스 센터의 야간 경비원, 전직 군 의무병, 사별 후 딸을 키우고 있음. 서연은 서류를 읽고 생각에 잠겼다. 군 의무병. 그가 왜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했는지 설명이 되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그를 찾아요.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해요. 언제요? 퇴원하는 대로. 그녀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다. 갈비뼈는 여전히 쑤셨고 팔에는 깁스를 했지만 의사들은 회복이 빠르다고 말했다. 서연은 사무실로 복귀했다. 익숙한 벽,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상.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이 조금 비틀린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김민주는 그녀가 복귀한 지 3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가 들어섰을 때 서연은 책상에서 일어났다. 단번에 알아봤다. 똑같이 피곤한 눈, 똑같은 짧은 머리, 경비원 복장. 그는 문가에 멈춰 서서 더 들어오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등은 꼿꼿했고 손은 무릎 위에 있었다. 절제되고 거의 무관심해 보이는 태도였다. 서연은 그를 보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만남을 준비하며 할 말을 연습했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서요.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무언가 더 말하길 기다렸지만 그는 잠자코 있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돈이든 일이든 뭐든지요. 원하는 걸 말하세요. 김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감탄도 탐욕도 없었다. 그저 피로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뿐이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녀가 고집했다. 저에겐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반박했다. 저는 군 의무병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제 일이죠.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김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감사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민준이 일어섰다. 아무것도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운전 중에 졸지 마시고요. 자신을 녹초가 될 때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고요.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잠깐만요의 서연이 그를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이걸 무슨 대단한 이야기로 만들지 맙시다. 그녀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김민주는 약간의 슬픔이 깃든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제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삶이 그 어떤 스케줄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은 사무실 한가운데에 선 채로 남았다. 속에서는 분노, 수치심, 혼란이 들끓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한 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가 옳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녹초가 될 때까지 몰아붙였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았다. 그리고 하마터면 정말 내일이 오지 않을 뻔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왜 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 후 몇 달간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회의, 보고서, 협상, 계약. 다시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스케줄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전화는 잠잠할 틈이 없었으며 비서들은 서류철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다. 예전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의식이 끊기듯 잠들었다. 이제는 몇 시간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민준의 얼굴과 그의 말을 떠올렸다. 더 나은 삶을 사세요.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올바르게,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살았다. 제국을 건설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관리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런데 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까? 어느 날 밤, 또다시 잠 못 이루던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였다. 저 아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일하고,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꿈을 꿨다. 그런데 그녀는 일하고, 그게 전부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의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8시 신규 프로젝트 회의. 독일 파트너와의 계약서 서명 잊지 마십시오. 서연은 화면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상관없어.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불안한 잠에 빠져들기 전에 그녀는 생각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업무 시간을 줄였다. 더 이상 자정까지 회사에 남지 않았다. 일부 회의는 거절했고 더 많은 업무를 부사장들에게 위임했다. 이사회는 의아해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실적은 떨어지지 않았다. 회사는 성장했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서연 자신은 내면에 무언가가 부서졌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른다고 느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연극을 보러 가고 전시회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지만 어디서나 똑같았다. 공허한 대화, 거짓된 미소, 그녀에게서 사람이 아닌 지위를 보는 사람들. 김민주는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생각 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피곤한 눈, 차분한 목소리, 그 당시 그녀를 화나게 했던 말들을 기억했다. 이걸 대단한 이야기로 만들지 맙시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잊고 지워버렸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왠지 그를 지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비서가 초대장 하나를 가져왔다. 김 이사님께서 회장님은 자선행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참전용사 지원 갈라인데 주요 투자자들과 재단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참석한다고 전해요. 행사는 여느 때와 같았다. 비싼 드레스, 샴페인, 영웅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들. 서연은 바에 서서 잔을 들고 자신이 참전용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떠드는 또 다른 후원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홀 안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먼 쪽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얼어붙었다. 서연도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의 사고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김민준. 그는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행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비명을 듣자마자 그는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즉시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구급차 불러요. 그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이미 불렀어요. 누군가 대답했다. 김민주는 기계처럼 리드미컬하고 정확하게 계속했다. 하객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수근거렸다.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김민주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1분, 2분, 3분이 지났다. 남자가 숨을 들이쉬고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김민주는 다시 맥박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숨 쉽니다. 심장도 뛰고요. 구급차가 곧 올 테니 괜찮을 겁니다. 그는 일어나 이마를 닦았다. 아내가 그에게 달려가 울면서 그를 껴안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 영웅이다. 라고 외쳤다. 김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으로 비켜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구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서 있었다. 속에서는 감탄, 수치심, 두려움, 혼란이 들끓었다. 그녀는 1년 전 그가 그녀를 구했던 그날 밤에도 이 모습을 보았고 지금 또다시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아무데 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태연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이라면 영광을 요구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림자 속에 머무는 걸까?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홀을 가로질러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구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는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또 당신이군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또 저로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눈앞에서 바로 여기서 그의 목숨을 구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구급차가 제 시간에 오지 못했을 테니 누군가는 행동해야 했죠.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그런가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요? 김민준이 피식 웃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면 돕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신에게는 당연하겠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물었다. 사고 후에는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요. 천만에요. 그가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김민준 씨, 그녀가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당신에 대해 좀 더 알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요. 회장과 경비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요. 김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왜요? 제 눈앞에서 2번이나 목숨을 구하셨는데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시끄럽군요. 그럼 어디서요? 내일 낮에 괜찮으시다면요. 지하철역 근처 공원에 가면 조용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그녀는 공원으로 갔다. 김민주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분홍색 재킷을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8살쯤 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자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빠, 저분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아줌마. 김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 민서야. 저분이란다. 서연은 다가가 벤치에 앉았다. 안녕, 그녀가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대답했다. 정말로 큰 회사 회장님이세요? 정말이야. 우와, 그럼 자녀도 있으세요?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아니, 없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쉽다,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좋은 건데, 저는 아빠한테 혼자지만 우리 둘이서도 잘 해내고 있어요. 김민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서야, 가서 그네 좀 타고 있어? 박 회장님이랑 얘기 좀 할게.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놀이터로 달려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님이군요. 네, 8살입니다. 엄마 없이 자라고 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아셨겠어요? 김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몇 분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잡을 뛰고 돈은 적고 시간은 더 없죠. 하지만 아이는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의사로 일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그 정도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가능했죠. 그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랬다면 밤낮으로 일했을 겁니다. 딸은 혼자 자랐겠죠?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는 게 낫죠. 매일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딸을 위해 커리어를 희생하셨군요. 희생한 게 아닙니다. 김민준이 반박했다. 그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커리어는 기다릴 수 있지만 딸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은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다. 서연은 평생 커리어를 선택해왔다. 그리고 그녀가 얻은 것은 돈, 권력, 지위였지만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녀가 문득 말했다. 김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요? 왜요? 당신에게는 진정한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딸, 당신이 살아가는 목표. 하지만 제게는 보고서의 숫자들 뿐이에요.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제게 보답으로 뭘 원하냐고 물으셨죠. 기억나세요? 네.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인생은 돈이나 지위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누군가의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들, 당신이 사랑하는 순간들로 측정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소음에 불과해요.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렇게 사는 법을 몰라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럼 배우세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빨개진 뺨으로 돌아왔다. 아빠, 집에 가요. 배고파요. 김민준이 일어섰다. 가자. 우리 딸, 그가 서연에게 몸을 돌렸다.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그를 멈춰 세웠다. 제가 가끔 와도 될까요? 그냥 대화하러요. 제게는 이런 대화가 부족해요. 김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원하신다면 오세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떠났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느꼈다. 계약도, 투자자도, 파트너도 아니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도 그렇게 보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비고 완벽하게 깨끗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불빛이 깜박이고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의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10시,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십시오. 서연은 화면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김민준의 말이 맴돌았다. 인생은 누군가의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로 측정되는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행복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사고보다 더 무서웠다. 다음 토요일, 서연은 다시 공원에 갔다. 김민주는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서는 앨범에 무언가를 그리며 집중하느라 혀를 내밀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안녕. 민서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뭘 그리고 있니? 공주님이요. 보실래요? 서연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종이 위에는 긴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쓴 활짝 웃는 모습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예쁘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림 잘 그리는구나.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아빠는 제가 화가가 될 거래요. 어쩌면 정말 될지도 모르지. 서연이 동의했다. 김민준이 책을 내려놓았다. 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약속했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항상 약속을 지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앉으세요. 민서야, 박 이모님 자리 좀 내드려. 아니에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저는 끝에 앉을게요. 그들 셋은 함께 앉았다. 민서는 그림을 그렸고 김민주는 앞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김민준이 물었다. 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피식 웃었다. 이상한 상황이군요. 보통 사람들은 왜 오는지 아는데 말이죠. 보통은 저도 알아요. 서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당신과 민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하네요. 김민주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집이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제 집은 텅 비어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텅 비었죠. 박물관처럼요.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전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통제, 질서, 예상치 못한 일 없음.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사고 이후에 무언가 부서졌어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만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당신이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기계처럼 기능했지만 이제 깨어나서 기계에게는 감정이 필요 없지만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사는 법을 몰라요. 그녀가 고백했다. 평생 커리어를 쌓고 강하고 냉정하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김민준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자주 하세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김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이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모를 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민서가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빠, 우리들 밥 주러 가도 돼요? 가렴. 우리 딸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여자아이는 벌떡 일어나 연못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님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딸을 사랑합니다. 김민준이 간단히 대답했다. 아내가 죽은 후 제게 남은 전부죠. 아내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서연이 부탁했다. 괜찮으시다면요.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대학에서 만났죠. 그녀는 교사를, 저는 의학을 공부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요. 힘들었죠. 돈은 부족했지만 행복했어요. 그 후 제가 군에 갔습니다. 의무병으로요. 3번 파병을 갔는데 많은 피와 고통을 받죠. 돌아왔고 그녀가 민서를 낳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그는 말을 멈췄다. 서연은 기다렸다. 딸이 태어난 지 1년 후에 수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말기였죠.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2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민서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는 자랐고 저는 일하고 아이를 키워야 했죠.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끼게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의학계를 떠나 경비원이 됐습니다. 근무 시간이 더 유연해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네, 월급은 더 적고 지위는 더 낮죠. 하지만 민서가 행복하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깨달았다. 이 남자는 그녀가 결코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을 해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커리어를 희생하고 후회하지 않고 운명을 탓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이 저보다 강하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이 피식 웃었다. 아니요. 그저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당신에게는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서연이 인정했다. 3대 신의를 선택했고 이제 후회해요. 바꾸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반박했다. 당신은 42살입니다. 끝이 아니라 중간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라면 다시 시작하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내를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요. 김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모든 일이 저를 지금 여기, 민서에게로, 지금의 저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바꾼다면 저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계시처럼 들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그녀를 이곳, 이 벤치, 이 사람에게로 이끈 길이었을 뿐이다. 민서가 젖은 조약돌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보세요. 예쁜 돌을 찾았어요.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딸 김민준이 미소 지었다. 여자아이는 서연에게 다가가 돌을 내밀었다. 가지세요. 이 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서연은 돌을 받았다. 평범하고 회색이고 젖어 있었지만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고마워, 민서야. 그녀가 속삭였다. 소중히 간직할게. 여자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 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모든 상장, 증명서, 상패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순수한 마음에서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의 메시지였다. 회장님, 신임 부사장 후보자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파일을 열고 읽기 시작하다가 멈췄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에 대해 더 알아보면 어떨까?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김민준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줘요. 전직 군 의무병이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전체 서류를요. 왜 그러시죠? 비서가 놀랐다. 그냥 찾아줘요. 내일 점심까지. 다음 날 서연은 서류철을 받았다. 열고 읽기 시작했다. 김민준, 36세, 작은 도시 출생. 김민준이 10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가 혼자 세 아이를 키움. 김민준은 장남. 15살 때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군에 입대하여 의무병과에 배속됨. 분쟁 지역에 3차례 파병. 첫 파병은 2년, 두 번째는 1년 반, 세 번째는 1년. 복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83명의 생명을 구함. 무공훈장, 보국훈장 2급 수여. 세 번째 파병 후 전역 신청. 사유,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딸 양육의 필요성. 전역 후 민간 경비업체에 취업.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
야간 근무, 도시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딸은 일반 초등학교에 담임, 빚, 대출, 전과 기록 없음, 이웃들의 평가, 조용하고 예에 바르며 요청하면 항상 도움, 딸을 잘 키움. 서연은 서류를 다 읽고 폴더를 덮었다. 몇 분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다. 이 남자는 83명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 최고 훈장을 받고 딸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녀는 회사를 세우고 수십억을 벌고 수십 개의 상을 받았다. 그래서 뭘 했나?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구했나?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 고통,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유리와 강철로 된 자신의 탑 안에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비서의 메시지였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자들이 회장님께서 공원에서 경비원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연은 화면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하며 덮고 숨기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 막지 마,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온갖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범한 경비원과 만난다느니 이상하다느니 하면서요. 쓰라고 해, 서연이 반복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김민준 씨는 진정한 영웅이야. 만약 누군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지.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로 살고 싶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 이것이 새로운 박서연이었다.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던 그날 밤 태어나 그동안 줄곧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에 의해 구원받은 그녀.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더 이상 빛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서연은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들이 홀을 가득 메웠고 카메라가 설치되고 마이크가 앞으로 내밀어졌다. 모두가 합병, 신규 프로젝트, 대형 거래에 대한 또 다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연은 항상 사업 이야기만, 오직 사업 이야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장신구나 화려한 화장 없이 수수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결의.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번이나요? 홀 안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1년 전 저는 운전 중에 졸다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았죠.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몇 분만 더 늦었어도 끝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 그냥 지나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전직 군 의무병이자 현재 야간 경비원입니다. 그는 제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피를 멎게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죽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홀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저는 그에게 돈으로 보답하려 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대가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김민준 씨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로 돌아갔고 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주주들과 파트너들 외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저는 김민준 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83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국가 최고 훈장을 받았다는 것, 아내를 잃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것, 외곽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지만 불평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저는 제가 평생 엉뚱한 것을 쫓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국을 건설하고 수십억을 벌고 상을 받았지만 이 남자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란 권력이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홀 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모든 단어를 받아 적고 있었다. 오늘 저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자선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새로운 삶입니다. 재단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림자 속에 남겨진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의료진, 소방관, 구조대원, 자신을 희생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민준 씨를 이 재단의 책임자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상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웅이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사방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박 회장님, 그가 동의했습니까? 재단에 얼마나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구상입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입니까? 서연은 손을 들었다. 김민준 씨는 아직 제 제안에 대해 모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그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액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을 돕기에 필요한 만큼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이 아닌 제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녀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왔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김민준의 주소는 서류에서 찾아냈다. 낡은 판자형 아파트, 벗겨진 벽, 비걱거리는 엘리베이터, 5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김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랐다. 박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머뭇거렸다. 집이 작아서 회장님이 익숙하신 수준이 아닐 텐데요. 상관없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들여보내주세요. 김민준은 뒤로 물러섰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정말 작았다. 방 2개, 비좁은 부엌, 낡은 가구,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민서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책과 사진들이 있었다. 방에서 민서가 뛰쳐나왔다. 박 이모님, 우리 집에 오셨네요. 안녕, 민서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응,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요? 어른들 얘기란다. 김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 그림 좀 그리고 있어. 우리 딸.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다. 김민준은 서연을 부엌으로 안내하고 차를 끓여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모두에게 당신에 대해, 당신이 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군 복무, 훈장,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요. 김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영웅이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하니까요. 그들은 우리 곁에 살고 경비원, 운전기사,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공적을 떠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하죠.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돕는 자선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재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김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단 이사장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급여도 충분하고 근무 시간도 유연하며 사무실은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이들을 돕는 것이고요.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이 자리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김민준은 오랫동안 찻잔을 보며 침묵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법을 모릅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서류나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 잘 몰라요. 배우면 됩니다. 서연이 반박했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머지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민서는요. 아이와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은 유연하게 조정할 겁니다.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는 없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김민주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왜 하필 저죠?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평생 힘이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힘이 인간성,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 재단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당신이요. 김민주는 침묵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 재단에 필요하고 제게도 필요해요. 그녀는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다. 서연 씨, 김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자신보다 저를 더 크게 봐주셔서요. 있는 그대로를 본 것뿐이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데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녀는 복도로 나섰다. 민서가 방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껴안았다. 박 이모님, 또 오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아가.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다음 날 김민준이 전화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정말요? 서연은 기쁨에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민서가 그러더군요. 아빠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그림자 속에 숨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딸이 옳았어요.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시도해봐야죠. 서연이 미소 지었다. 따님이 웬만한 어른들보다 현명하군요. 동감입니다. 김민준이 피식 웃었다.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요.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마음이 따뜻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돈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이들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도움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김민준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자신을 위해. 인생은 성공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 몇 달간 서연과 민주는 함께 일했다. 그녀는 그에게 서류 업무, 파트너와의 소통, 회의 진행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그녀에게 숫자만이 아닌 사람을 보는 법, 보고서만이 아닌 이야기를 듣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병원을 방문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기록하고 의료 지원, 심리 재활, 취업,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서연은 돈을 투자했고 민주는 마음을 쏟았다. 함께 그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 영웅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는 곳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둘만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피곤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피로예요. 예전에는 공허함에 지쳤다면 지금은 충만함에 지치네요. 민준이 피식 웃었다. 멋진 말이네요. 사실인걸요. 그녀가 반박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뭐가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요. 제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셔서요. 저는 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깨워줬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복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서연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지난 1년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예전에는 약점, 상처받기 쉬움, 의존을 두려워했다.
이제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고독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고독이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는 숫자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단 한 사람. 그녀가 죽어가던 그날 밤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김민준, 항상 그림자 속에 있던 영웅. 이제 그는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새로운 3재단은 12개 도시에 지부를 열었다. 수백 명의 참전용사들이 도움을 받았다. 서연은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다. 민주는 이사장으로 일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직접 만났다. 그들은 가까워졌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민서는 방과 후에 사무실에 와서 서연을 사샤 이모라고 부르며 그림을 선물했다. 서연은 모든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었다. 냉장고에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민준이 선물한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살기 시작했다. 연말에 참전용사 재활센터를 열었다. 이름은 민준의 아내인 기수진의 이름을 땄다. 민준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개관식 날은 화창했다. 참전용사, 의사, 기자, 일반 시민들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1년 전 저는 제가 성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도왔던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김민준 씨에게 드립니다. 그는 저를 2번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에서 저를 끌어냈을 때, 두 번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문구가 새겨진 메달이 있었다. 민준 씨, 이리 와주세요. 그가 나왔다. 서연이 메달을 내밀었다. 읽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요. 정신 차려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건 그날 밤 병원에서 당신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말했죠. 정신 차려요. 당신은 새벽을 보게 될 겁니다. 약속하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인 줄 알았죠. 이제는 알아요. 당신은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서두르지 마라. 살아라.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봤어요. 이 센터가 저의 새벽입니다. 이 재단이 저의 새벽이에요. 당신과 민서가 저의 새벽입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았다. 군중은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무대 뒤에서 민서가 그림을 들고 뛰쳐나왔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그들 위에는 태양이 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서연은 그림을 보고 민준을 보고 민서를 보았다. 이것이 그가 약속했던 새벽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민서가 그들을 껴안았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태양은 떠오르고 군중은 박수를 쳤지만 그녀는 오직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이 새벽, 1년 전 평범한 경비원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준 바로 그 새벽이었다.